8대 9대 전북 도의원 2번 지내셨고요. 19대 국회의원도 지내셨습니다. 자, 제 16대 국민연구공단 이사장님 김성주 우리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이렇게 사전 정보가 별로 없어서 제가 미리 와서 쭉 한번 뒷모습을 좀 봤습니다. 한 분도 졸지 않으시고 진지하게 듣는 거 보고서 저도 좀 긴장하면서 얘기해야겠다. 뒤에서 다짐을 잠깐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졸면은 안 된다라고 내가 미리 이렇게 경고하는 건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은 아예 약간 좀 강의식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약간 좀 어려워요. 진짜 공부가 될지도 몰라요. 복잡한 수학식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급적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하다가 조금 지루하거나 어려우면 이건 그냥 패스해 주세요라고 얘기해도 제가 또 쿨하게 또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제목 순서를 저희가 원래 이 제목은 원래 뭐 제도에 대한 이해, 뭐 기금 운용의 원리, 굉장히 좀 그 딱딱한 용어들인데 제가 다 바꿔봤습니다. 기승전 국민연금, 국민연금, 네 정체가 도대체 뭐야? 이 돈은 도대체 무슨 돈이지? 이렇게 아주 좀 흔히 많이 쓰는 약간 좀 낚시 방법으로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용이 워낙 좀 전문적이고 좀 딱딱할 수 있어서 일찌감치 듣는 걸 포기할 것 같아서 미리 좀 제목은 이제 부드럽게 좀 바꿨습니다. 마음에 들 거예요. 제목까지는. 예. 자, 하나씩 제가 하겠습니다. 화면이 좀 가운데 있으면 좋은데 옆에 있어서 조금 작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올해 봄에 대한항공 사태, 소위 그 총수 일가의 갑질, 굉장히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요. 그때 많은 국민들과 언론이 도대체 국민연금 뭐 하냐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근데 왜 대한항공 사태에 왜 국민연금 보고 자꾸 뭐라 하라고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말에 좀 발음하기도 어려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때 뜨거운 찬반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거는 연금 사회주의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앞세워서 기업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려고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반대 여론이 또 세게 일었습니다. 도대체 스튜어드십 코드가 뭐길래 또 국민연금이 그걸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길래 이렇게 또 요란스러웠을까라는 의문은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7일 날 국민연금 재정 추계 발표가 있고 제도 개선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그 전 한 열흘 전에 8월 10일부터 일부 매체에서 보험료 더 내라. 60세까지 내던 걸 65세까지 5년 더 내라. 받는 거는 65세에서 68세로 늦춰라라고 하는, 저는 그걸 3종 세트라고 얘기합니다만, 그게 일부 언론에 공개되면서 또 한번 난리가 났죠. 저희는 그거를 80사태라고 부릅니다. 국민연금이 또다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게 된 그 사태를 또 겪었고요. 그 와중에 청와대 청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 폐지하고 돈 돌려줘라. 여러분들 그 뉴스 많이 들으셨잖아요. 뭐 하루에 수천 건이 올라왔다고 했는데 실제로 한 달 동안에 국민청원에 최대 가장 많이 동의한 건수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27,000명입니다. 이제 그 정도면 다른 단순한 사안도 뭐 4만, 6만 이렇게 10만 넘는 데 비해서
엄청나게 그냥 나라가 들썩거릴 정도의 큰 파동이 일었는데 실제로 연금 제도를 폐지하라고 하는 극단적 주장에 동의한 국민들은 그지 많지 않다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왜 이렇게 국민연금은 논란의 중심이 되고 국민연금만 나오면 국민들은 왜 이렇게 흥분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렇게 되는 걸까? 그래서 제가 붙인 이름이 기승전 국민연금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는 먼 사회 현상을 추적해 가다가 맨 마지막에는 국민연금으로 귀착된다. 왜 국민연금은 이렇게 핫한 이슈가 되었을까? 그게 오늘 이 얘기를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근데 이런 사태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슨 문제일까? 우리 국민들한테.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국가가 국민들한테 보장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노후 문제를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복지국가를 만든다고 하는 목적 아래 시작한 국민연금이 왜 이렇게 국민들한테 환영받고 지지받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돼버렸을까? 이 의문을 이제 풀어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 내가 아직 젊은 나이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은퇴 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미리 하게 하는, 또 현재 이미 65세에서 노인이 됐거나 노후를 맞닥뜨려 살아야 되는 50대 이상이 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내 노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기승전 국민연금의 세태가.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달아가야 될 것인가가 우리 또 오늘의 주된 관심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약 한 45% 정도 봅니다. 즉 65세 이상의 노인의 둘 중 하나는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뭐 이 정도면 OECD 평균인 12.5%에 비하면 4배 정도 수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요, 일반 전체 국민의 빈곤율은 한국과 OECD 평균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13.8%와 11.5%. 근데 왜 유독 노인의 빈곤율이 이렇게 심각한 걸까? 그 이유를 찾아보면 현재 노인 세대의 소득 수준은 일반적인 국민의 한 70% 수준 됩니다. 그거는 OECD 평균이 87%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게 일반적인 선진국들과 차이가 나냐면 소위 연금과 같은 공적인 이전의 소득이 OECD 평균이 한 58% 되는 데에 비해서 우리나라 한 30% 정도 불과하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노후 생활할까요? 효자 자식이 주는 용돈, 또 내가 젊었을 때 벌어놓은 저축 또는 부동산 임대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겠죠. 그게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와 우리와의 차이점이죠. 노후 빈곤의 문제는 결국은 어디서 시작된 거다? 연금 제도가, 공적연금 제도가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데 있다라고 답을 내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외국은 그러면 노후 생활 어떻게 하느냐? 한번 자료를 보시죠. 미국은 약 한 월 150만 정도? 평균적인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독일이 약 104만 원, 일본이 우리나라 기초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 후생연금이 약 54만 원,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같은 후생연금이 약 한 150만 원 정도, 한 200만 원 정도를 수령하는 걸로 보이고요. 캐나다는 약 한
100만 원 가까이 이런 정도의 평균적인 연금 소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후 빈곤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냐? 현재 기초연금을 9월 25일부터 20만 원, 25만 원 올렸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죠. 그래서 2021년부터는 이거 30만 원 올립니다. 근데 그거는 전체 모든 65세 이상의 국민에 주는 건 아니고 하위 소득 70%의 국민들에게만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약 한 450만 명 정도의 국민이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은 200만 원 넘게 받습니다. 우리나라에 9명 있어요. 국민연금을. 그런데 현재 450만 명의 국민연금 받고 있는 사람들의 전부 받고 있는 금액 평균을 내면 39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공무원연금은 300만 원 받고 국민들은 30만 원밖에 안 주냐. 그러니까 공무원연금과 통합해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요구가 일어나는 게 저는 현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보면 공무원들은 국민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냈고 더 오래 냈기 때문에 더 많이 받는 거고 국민연금은 평균 납부 기간이 한 12년 정도? 평균 납부 금액도 낮은 상태에서 많이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8년에 국민연금 제도가 생겨나고 지금 이제 60세가 넘어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200만 원 넘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나이인데. 그분들은 그런데 직업이 굉장히 안정된 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대기업,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200만 원 넘는 연금, 국민연금 수령자가 된 거죠. 그럼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그 정도는 받아야지 내가 노후 생활을 하지 않을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 나라들의 공적인 연금 도입 시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독일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1889년에. 우리나라는 그보다 100년 늦은 1988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100년 늦게 시작한 대한민국의 노후 보장이 잘 됐을 거라고 기대하는 건 사실 어려운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빠른 시간 안에 심각한 노후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지금 살고 있는 세대의 노후 문제를 잘 준비할 것인가? 그게 연금 개혁의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국민연금이 도대체 뭐길래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건가? 그걸 한번 정말 이론적으로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을 이해하려면 사회보험에 대한 이해가 먼저 앞서야 됩니다. 자, 연금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가 조세를 기반으로, 즉 세금을 낸 모든 국민들한테 지급하는 연금이 있습니다. 지금 따지면 기초연금이 그런 경우죠. 그 다음에 내가 낸 소득에 비례해서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고 그거에 비례해서 노후연금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득비례연금이라고 합니다. 대개 소득비례연금은 사회보험 형태, 보험인데 민간보험, 개인보험이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 사회보험의 성격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개인연금처럼 생각하는 하나의 경향이 있고 또 이게 강제 의무 가입을 하다 보니 세금처럼 인식하고 준조세다라고 하면서 저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 사회보험에 대해서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사회보험이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은 19세기 말입니다. 독일의 비렘 1세 황제 때입니다. 이때
재상은 비스마르크. 당시 피레밀리 2세가 독일 의회에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노령과 재해로 일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충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말 속에 사회보험이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표현하는 거거든요. 130년 전에. 그래서 83년에 질병보험, 산재보험, 그 다음에 89년에 노령장애보험을 도입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제일 먼저. 근데 어떻게 당시에 비스마르크 시대에는 이런 사회보험을 도입하게 됐을까? 이렇게 착한 정부가 어디 있나? 라는 의문을 역사학자들 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에 노동자들의 공공한 삶을 해결하기 위한 복지제도 차원으로서 이 제도를 고안한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당시에 노동자들이 체제에 대한 강력한 저항운동, 혁명 세력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일하고 말 잘 들으면 노후를 보장해 줄게. 일종의 이러한 그 회유책, 쉽게 얘기하면 포퓰리즘 정책이죠. 로 시작한 것이 바로 사회보험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셔야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도 이해하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889년에 비스마르크 시대에 처음 시작을 했고, 이게 스웨덴이 스웨덴 하면 복지국가의 아주 전형적인 모델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1913년에 전 국민 대상으로 시행이 최초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비스마르크 시대에 했던 거는 생산직 근로자와 일부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했고, 스웨덴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 제도의 시초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거의 모든 170개 국가가 하고 있고 국가 의무 가입입니다. 엊그저께 제가 태국의 노동부 장관하고 사회보험청장이 저희 연금공단에 와서 둘이 MOU를 체결했는데요. 태국도 1990년, 우리보다 한 1, 2년 늦게 연금제도를 도입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의무가입제도입니다. 도입 시기는 비슷했는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을 상대로 가입이 이루어졌고 지급을 하고 있고, 그 기금의 규모도 태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600조 원의 세계 3위 연기금이 될 정도 비약적 성장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한국은 급속도로 국민연금 성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노하우를 듣고 배우기 위해서 온 겁니다. 저희하고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직접 가서 내용을 전수해 주기도 하고 그쪽에서 와서 우리한테 연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 정도로 한국 국민연금은 양쪽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연금 제도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세 기반으로 운영하는 것. 그게 이제 베버리지형입니다. 베버리지는 영국의 2차 대전 후에 소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복지국가 구호에 맞는 그 정책을 만들어낸 보고서 작성자입니다. 베버리지 보고서라고 얘기하죠. 사회복지 공부하신 분들은 아주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조세 기반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험 형태로 가는 비스마르크식,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그런데 저게 나라마다 조세 기반으로 하는 나라도 있고 사회보험 형식으로 가는 나라가 있는데, 지금은 두 가지를 다 혼합한 형태로 운영하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조세 기반의 기초연금과 사회보험 방식의 국민연금 두 가지 제도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혼합형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또 연금 제도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연금을
사회보험 방식의 연금 제도에 내가 매월 소득의 일정 부분을 꼬박꼬박 보험료 납부합니다. 그럼 나중에 이거 어떻게 돌려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잖아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DB형은 확정 급여라고 얘기해요. 이게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 설명을 못 해줍니다. 이건 좀 할게요. 자, Defined Beneficiary, 그러니까 혜택이 미리 정해져 있어요. DB. 자, DC는 내가 내야 될 보험료가 미리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 기여형, 확정 급여형인데요. 자, DB형은 내가 얼마 받을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게 소위 소득 대체율로 얘기합니다. 내가 보통 일반적으로 받았던 소득의 몇 프로 정도면 노후에 내가 살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2018년 현재 45%의 소득 대체율에 매년 0.5%씩 낮춰서 40%까지 2028년까지 낮아지도록 되어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내가 지금 보험료를 9만 원을 내더니 40만 원을 내든지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확정 급여형이에요. 대부분의 공적연금은 이 방식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되게 내가 얼마를 냈으면 낸 만큼의 얼마 얹혀서 줄 것이냐가 일반적인 보험의 우리 상식인데, 개인 보험에 이 나라가 운영하는 이 공적연금은 내가 얼마를 냈는 거에 관계없이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망할 때까지. 그게 이제 이게 연금 제도의 비밀이자 또 문제점의 출발점이기도 하는 거예요. 자, DC형은 내가 낼 보험료를 딱 정해줬어요. 얼마씩 내라. 내가 받을 금액은 내가 낸 거에다가 약간의 이제 또는 그 돈을 운용한 수익을 플러스해서 돌려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다 개인연금 상품이 다 저 상품이죠. 뭐 변액 무슨 뭐 연동 상품 다 저런 게 내가 얼마씩 내면 거기다가 조금 더 붙여서 줄게. 그거는 정해져 있지 않아. 내가 잘 굴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당신한테 더 많이 주고 내가 손해를 보면 당신도 손해볼 수밖에 없어. 그 책임을 안 지는 거죠. 그 DC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거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거의 DC형이라 보면 되는데 실적이 안 좋다고 잘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국민연금은 실적이 안 좋아도 받을 금액을 미리 정해졌기 때문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운용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엄청나게 10% 했다고 그래가지고 더 많이 벌었다고 더 주는 게 아니에요. 기금이 더 오래 지속되도록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올라가지고 기금 수익률이 1% 올랐다. 근다고 해서 1% 배당 안 해주는 겁니다. 그걸 많은 분들이 착각하셔요. 그러니까 수익률에 대한 관심은 일반 국민들은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기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고민할 건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언론에서 수익률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만 들으면 밤에 잠을 못 자지. 과연 내 연금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받을 게 정해져 있어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그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오해와 착각이 불필요한 불안을 낳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연금은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 없애고 차라리 지금까지 낸 돈 돌려줘 라고 하는 극단적인 주장이 생기는 게 바로 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해 좀 되셨죠? 우리 국민연금은 무슨 형이라고요? 그렇죠. DB, 확정급여형. 나중에 다시 또 물어봅니다. 끝날 무렵에. 걱정할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내가 받을 거 딱 정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국민연금에 대한 제도 이해하는데 이 복잡한 이 수식을 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2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N 나누기 12.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아니 뭐 연금공단 이사장은 뭐 교수인가 저렇게 복잡한 수학식을 와서 하고 이해하라니? 자,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쉽게 제가 설명할게요.
자, 1.2는 이게 일종의 소득 대체율입니다. 소득 대체율 40%를 1.2로 표현합니다. 45% 되면 곱하기 1.35, 50% 되면 1.5 곱합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비례 상수라고 해서 이해가 돼요. 자, 이거는 이제 딱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변동 불가. 자, A 플러스 B. 이게 도대체 이게 뭘까? N은 뭘까? 자, 이거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받는 금액을 결정하는 수식입니다. 자, A는 뭐냐? A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은퇴하기 직전에 전체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3년 동안 평균 소득이에요. 자, 그러면 한 달 소득이 100만 원 있는 사람도 있고 한 달 소득이 1000만 원, 1억 있는 사람도 있고 이 소득의 평균값이 A값이라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평균보다 많이 벌면 이 수치에 받는 영향이 달라지겠죠. 적게 버는 사람과 많게 버는 사람의.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내가 번 소득의 액이 중요할 텐데 이 국민연금은 나뿐만 아니라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의 모든 소득의 평균이 중요한 거예요. 즉 사람들의 평균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내가 받은 연금액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죠? 떨어지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 개인 연금은 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죠. 내가 얼마 냈느냐, 내가 소득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국민연금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벌어들인 소득에 따라서 그게 올라가면 내 연금액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가변적인 거예요. 지금 100만 원이 받을 거라고 예상된 사람도 미래에 저 총소득이 올라가면 갑자기 그 가치평가 다시 해가지고 1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의존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A값이라고 하는 B값,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에 벌어들인 소득이 내 연금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제도도 이런 제도가 없는 것이죠. 상식적이지 않죠, 어떻게 보면. A값, B값.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N입니다. N. N은 이제 숫자인데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에요. 즉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무조건 많이 받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전체 요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을 결정하는 이 식을 이해하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오해하고 불신하는 것이 다 해소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 어? 자, 그거를 제가 수식으로 숫자를 좀 대입해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제는 식을 이해한 게 아니라 대입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40년 동안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냈어요. 또 한 달에 4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년 동안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냈어요.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은 소득의 9%니까 9만 원은 냅니다. 물론 고용주가 반절 부담하니까 나는 4만 5천 원 내는 거죠. 자, 한 달에 400만 원 버는 사람은 보험료를 36만 원 냅니다. 자, 그러면 9만 원씩 40년 내는 것하고 그러니까 36만 원씩 10년 내면 내는 총 보험료는 4,320만 원 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받는 금액은 100만 원을 100만 원 소득자가 40년 낸 사람이 67만 원 받는데 400만 원 벌고 10년 가입한 사람 33만 원.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많이 냈다고 더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똑같이 냈어도 가입 기간이 길면 그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20년 동안, 그러니까 65세 은퇴해서 85세까지 산다고 보고 2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 6천만 원 대 8,100만 원. 2배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 수익비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낸 것에 비해서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느냐. 그 수익비가 이 왼쪽에 이 경우에는 3.8배, 오른쪽에는 1.9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낸 것보다 더 많이 받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 국민연금의 특징입니다. 자, 요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 똑같이 20년 냈다고 봐요. 20년 동안 꼬박꼬박 냈어요. 근데 소득은 틀려요. 100만 원, 200만 원. 아니, 100만 원하고 400만 원. 자, 보험료를 100만 원 소득을 번 사람은 9만 원 내고 400만 원 36만 원 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전부 낸 돈이 2,100만 원, 8,600만 원이 돼요. 근데 받는 금액은 34만 원, 67만 원이 되고 전체 받는 금액을 20년 동안 합치면 8,100만 원하고 1억 6천입니다. 즉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입비가 3.8배, 한 4배 되고 여기는 2배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연금제도는 어떻게 설계되어 있느냐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이 받게 돼요. 상대적으로 오래 낸 사람이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은 비결이 뭐냐? 딱 한 가지. 끊기지 않고 계속 내는 거. 그러니까 10년만 내면 받을 수 있지만 15년, 20년 내면은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20년을 넘어서부터는 1년마다 0.005로 더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5%씩 더 가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고 있는 국민들이 많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잘 알겠어요. 고학력, 고소득자들이. 그런 게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더 내요. 그만 내셔도 됩니다. 통지서 받아도 내가 더 많이 내니까 더 많이 받네? 이것보다도 확실한 재테크 금융상품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강남 지역의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전국에서 최고. 원래 국민연금은 조금 더 어려운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설계가 됐지만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분들은 역시 정보력이 빠르신 분들이다. 근데 그걸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불신이 크니까 안 믿어요. 그걸 오늘 여러분들께서 아셨으면 주변에 연금 내다가 기금이 고갈될 줄 모르니까 받을 줄 몰라 하고서 멈춘 사람이 있다고 하면 계속 내시라. 낼 의무가 없는데도 내는 게 훨씬 더 득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제도적 이해는 됐고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국민연금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소득을 노후에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노후생활 가능할까? 저희가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이제 조사연배에 의하면 노후가 됐을 때 최소한 생활비 한 108만 원 정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적정한 정도, 어느 정도 살 정도 되려면 154만 원이라고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00만 원이면 먹고 살 수는 있겠고 150만 원 정도 하지 그래도 조금 쓰고 살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럼 현재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고 있는 노후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냐? 기초연금이 아까 25만 원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나머지 최소한 75만 원 정도를 국민연금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현재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약 39만 원. 아주 적게 받는 분은 7만 원도 있어요. 그분은 되게 안 버티고 안 내고 버틴 거죠. 막 나라를 못 믿으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후회하죠. 내 옆에 있는 똑같이 나하고 같이 사람은 40만 원 받는데 나는 7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거 이제 불신.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나머지 돈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각자 알아서 개인이 저축으로 할 거냐?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해서 벌 것이냐? 아니면 똑똑한 집안채를 강남에 마련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수단을 할 것이냐? 다 불확실하잖아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을 통해서 필요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죠. 그래서 선진 유럽의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열심히 살면 열심히 일하고 그 소득의 일부를 또는 세금으로 나라한테 성실하게 납부하면 노후를 보장해 주잖아요. 그리고 현재 삶이 불안하지 않아요.
열심히 즐길 수 있죠. 그렇게 행복하잖아요.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 실패하더라도 노후가 보장돼 있으니까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연금이 단순히 노후를 위해서만 이 제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젊은 세대들한테도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미래가 있냐, 노후 어떻게 대비해, 몇만 원 뜯어가는 것 하지 말고 그냥 나 돌려줘 하지만 지금 어렵더라도 꼬박꼬박 나라를 믿고 노후를 준비해 놓으면 지금 실패하더라도 노후에 대한 불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금 제도를 사회보장 제도 측면에서 소득보장 제도로서 이해하지 않으면 그러면 끊임없이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 불안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그걸 통해서 반사이익을 누리는 집단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은 공개적인 강의니까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아마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나라를 믿고 내 노후를 미리 대비해 두면 현재도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기금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신문사 편집국장들, 주로 경제지이죠. 여야 국회의원들,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많은 분들 만납니다. 그분들이 저를 만나면 다 물어보는 게 요새 국민연금 수익률 왜 이렇게 낮아요? 기금이 떨어진다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국민연금은 제도가 우선 앞선 거예요. 아까 있잖아요. 비스마르크 시대에 국민연금 제도를 만든 이유가 뭐였느냐. 근데 지금은 그 제도에 대한 관심은 없고 돈에 대한 관심만 있어요. 이 돈만 있으면 내 노후가 보장될 것 같은데 자꾸 그 물어보는 거예요. 특히 국회는 제도를 만드는 곳입니다. 법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서 국민들의 지속 가능한 노후를 마련해 줄 것인가가 국회의 주된 업무인데, 임무인데 실제 관심은 기금에 있어요. 근데 기금은 국회가 운영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거는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전문가들, 저희 국민연금에 있는 300명의 전문가들이 운영합니다. 시장 여건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운영해 오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것이 믿업지 못해서 대한항공 사태가 나서 국민연금이 손해봤다고 하면 내가 또 내 연금 받을 수 있을까? 뭐 때문에 손해봤다고 하면 항상 그런 불안이 시달리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전문가한테 믿고 맡겨도 좋습니다. 제가 이후에 그걸 어떻게 운영되고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은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638조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세계 세 번째, 일본이 1,400조, 노르웨이가 1,000조, 한국이 600조 넘습니다. 세계 3위 연기금입니다. 엄청난 큰 손입니다. 이 중에서 국민들이 낸 보험료는 한 507조 되고요. 운용 수익금이 305조입니다. 즉 전체로 812조를 만들어서 이 중에 174조를 국민들의 연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게 638조죠. 자, 그러면 이 638조 중에 반절이 운용 수익금이잖아요. 국민들이 낸 보험료는 반절이고. 그러면 굉장히 운용을 잘한 거죠. 2배로 불려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좋은 실적을 한 연기금들이 거의 없습니다. 기금이 이 정도 규모의 기금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GDP의 약 38%, 4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주식 시가 총액의 한 7%, 132조를 투자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채권의 약 한 300조 정도, 13% 차지합니다. 어마어마한 비중이 되는 거죠. 이 정도 실감이 안 나시면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숫자가 276개고 코스피 상장사 760개의 약 한 36%가 국민연금이 1대 주주 아니면 2대 주주 또 3대 주주, 지분이 이렇게 큰 지주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주요한 대기업들 삼성, 현대, 포스코, 네이버, SK 등 이런 대기업의 1대 주주 내지는 2대 주주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국민연금이 항상 논란의 중심이 되는 거죠. 돈의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의 권력이잖아요. 이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해관계자들이. 삼성 합병 사태, 박근혜 정부 삼성 합병 사태는 바로 이 국민연금이 갖고 이런 막대한 영향력이 원인이 된 거죠.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이 결탁을 해서 국민들의 노후 자금에 손을 댔고 국민들한테 손해를 끼친 것이죠. 그게 바로 탄핵의 원인이 됐고 지금도 국민들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바로 그 부분인 거거든요. 그만큼 이 돈의 힘을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경제, 그다음에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사용했느냐, 아니면 특정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세력에 이용당했느냐, 이게 국민연금이 과거에 그렇게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에 이용된 것을 깨끗이 청산하고 앞으로 오로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돈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제가 취임사에서 제1소 국민이 주인인 연금이라는 겁니다. 이 돈은 정권의 돈도 아니고 재벌의 돈도 아니고 국민의 돈이다. 누구도 손대서는 안 된다. 그게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갖고 있는 첫 번째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왜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냐 하는 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전문가 학자들 내에서는 국민연금의 기금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돈은 국민의 돈이니까 그거를 맡아서 운용하는 운용 측면에서는 수탁자의 의무가 있다 보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신탁 기금, 트러스트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이걸 잘 굴려서 수익을 올리는 게 유일한 목표여야 된다. 다른 거는 일체 생각하지 마. 이겁니다. 근데 한편의 견해는 이 돈은 그냥 단순한 돈이 아니다.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조성된 기금이고 사회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소셜 펀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트러스트 펀드냐 소셜 펀드냐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입장들이 나뉩니다.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착 나뉩니다. 또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또 나뉩니다. 그게 일종의 전선이에요, 전선.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의 모든 나라도 저기 전선입니다. 그래서 정치학에 연금 정치라고 하는 분야가 따로 있는 이유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연금제도와 이 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치는 경제에 대한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항상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핫한 거죠. 그래서 연금에 잘못 손대면 아까 박근혜 정부 얘기도 했지만 유럽에서도 연금에 대한 인시티브 먼저 제기하는 쪽이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망합니다. 법칙에. 진짜 그래요. 좀 조사해 보세요.
그래서 유럽 정치에서 어떻게 형성되냐면 연금 문제는 선거 때 이슈로 제기하지 말자고 하는 일종의 신사협정이 제기돼 있어요. 그 얘기하지 말자. 공약 내걸지 말자. 깎는다고 얘기하지 말자. 더 준다고 하지 말자. 선거에 이용하지 말고 선거에서 집권한 여당 중심으로 정당 간 협의체를 통해서 연금 개혁하자. 그게 유럽의 연금 개혁의 역사입니다. 잘못 손대면 먼저 손대는 쪽이 망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법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왜? 모든 국민이 이해관계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국민연금과 금융시장에서 완전히 슈퍼갑 공룡인 국민연금, 이 두 가지가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공존하는 거죠. 동거하는 거죠. 예? 그 동거가 사이좋은 동거인지 서로 싸우는 동거인지 견해에 따라 다릅니다만 아무튼 둘이 공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정책이잖아요. 근데 이 금융이라고 하는 건 경제정책이지 않습니까?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이 국민연금공단 내에서 공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두 개를 따로따로 놓고 보면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거고, 만약에 600조 넣어진 쌓여진 기금을 그 조성의 목적과 용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돈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돈은 누군가 욕심을 내고 싶은 거죠. 그 돈을 활용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연금제도는 틀 속에서 이 기금을 봐야 사고가 안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돈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만 하고 제도에 대한 관심은 멀고 하다 보니 이 600조 돈은 기금을 잘 굴리면 절대로 내가 보험료를 안 내도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도대체 600조가 되는 돈을 어디다 갖다 까먹거나 써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없어질 수 있냐는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교수님 만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근데 2035년이 되면 그 한 해만 국민당 연금으로 지불해야 될 돈이 109조예요. 자, 600조가 있는데, 자, 5년, 6년이면 다 써버리는 거잖아요. 그때 인구 구조가 고령화가 엄청나게 높게 진행돼서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저희가 갖고 있는 주식, 채권, 부동산 다 팔아야 됩니다. 판이라고 정신없어. 지금은 우리가 산이라고 정신이 없거든요. 어디 좋은 물건 없나? 수익률 높은. 그때 되면 판이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 정도로 급격히 바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다들 외면하는 거죠.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5년 동안에만 아무 문제 없으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문제 없으면 됐지 이 미래의 문제까지도 지금 걱정해야 되느냐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당장에 지금 노후 빈곤 상태 심각한데 몇십 년 후에 기금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해가지고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자고 하는 또 다른 경향이 서로 맞서 있는 것이죠. 그 중간 지점에 합리적인 게 뭘 건가? 이게 바로 현재 연금제도 개혁의 핵심입니다. 자, 말씀드렸어요. 현재 634조인데 2041년에 가면 1778조. 계산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매년 쭉 급전직하해서 2057년 가면 마이너스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소위 기금 소진의 공포예요. 자, 그러면 이거 그냥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둘 거냐? 예? 이거를 이렇게 지속하도록 만드는 게 연금 개혁의 핵심인 겁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죠. 어떻게 해낼 것이냐.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됐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네. 그렇죠. 예. 제가 너무 강의를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 이 뒷부분에 얘기가 많이 남았는데 자, 이제는 이제 중요한 개념에 대한 얘기가 좀 됐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 뒷부분은 좀 쉽습니다. 예. 자, 지금 현재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데 도대체 국민연금이 잘 운영하고 있느냐. 현재 1988년에 국민연금 제도 생겼잖아요. 작년 2017년까지 현재는 연평균 누적 수익률이 6.02%입니다. 이 정도면 이게 많은 거냐 어쩐 거냐 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요. 미국이 한 4.9%, 일본이 2.4%입니다. 캐나다가 6.3%고 우리가 6.1%면 세계의 주요한 5대 연기금 중 우리가 두 번째로 좋은 실적이다. 그다음에 일본, 노르웨이, 한국 빅3로 보면 우리가 가장 높은 실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문제는 이제 올해입니다. 올해. 작년에 우리가 수익률이 7.26%였어요. 그러니까 2010년 이후로 제일 높았어요. 작년에 아주 좋은 성적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 0.9%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뭐 언론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원금을 까먹고 있다. 원금 까먹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1%라고 해도 한 해에 6조가 늘어난 거예요. 6조가. 1% 수익률이라고 해도. 그리고 이거 이제 누적이니까 연말 가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연초에 내년 초에 저희가 이제 공정 가치 평가라고 하는데 이거 하고 나면 그것도 좀 늘어납니다. 2017년보다는 좋지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비교했을 때. 자, 일본은 현재 마이너스 1.87%입니다. 노르웨이가 0.27%고요. 네덜란드가 1.3%. 즉, 이 빅5 중에서 네덜란드 빼놓고는 우리가 양호한 거죠. 절대로 난리 난 정도가 아니거든요. 아주 잘 비교적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가려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나머지 나라들은 해외 투자를 많이 합니다. 우리도 해외 증시에서는 몇 프로 이득을 보고 있어요. 국내 증시에서 우리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내 증시가 전년도에 비해서 마이너스 5.7% 뒤로 가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어쨌느냐? 작년에는 무려 25%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 넘는 수익률 올렸던 건데 올해는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에서 많이 까먹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국내 증시에서 빼서 해외 투자하면 될 거 아니냐? 국내 증시에서 빼면요, 우리나라 증시 완전 붕괴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할 수 없는 얘기를 자꾸 하면은 그거 안 되는 거죠. 그죠? 현재는 안정적으로 그 위험 관리를 하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제 연금은 장기 이익을 실현하는 게 목적이지 오늘 내일 실적 보는 이런 데이 트레이딩 하는 개미 투자자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최소한 3년, 5년, 10년 후를 보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낮평가되어 있지만 몇 년 후에 좋은 실적을 갖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하면 몇 년 후에는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긴 호흡을 가지고 보면 되는데 우리의 특유한 환경은 어제 산 거 오늘 얼마 올랐느냐, 지난달 그거에 비해서 얼마 올렸냐라고 하는 걸 자꾸 묻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못 들어보신 얘기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자, 주식, 채권 투자하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투자하냐? 이제 저희가 대체 투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주식, 채권을 대체한 투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냐? 부동산, SOC, 인프라 투자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휴스턴에, 텍사스 휴스턴에 미지그룹이라고 하는 빌딩을 샀습니다. 영국의 런던에 가면 두 개 공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히드로 많이 가셨을 거예요. 또 하나 게트윅 공항입니다. 유럽 내 주로 다니는 공항인데요. 우리가 국민연금의 소유주입니다. 작년에 배당 꽤 많이 받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국에 있는 국제공항을 한국의 국민연금이 갖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독일 베를린에 소니 센터가 있습니다. 일본이 소니가 아주 뭐 랜드마크형 건물을
했는데요. 이거 2010년에 사서 2017년에 팔았는데요. 약 한 6,500억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런던에 HSBC라고 하는 국제 금융 빌딩이 있습니다. 이거를 2009년에 사서 15년에 매각했는데 무려 9,600억, 1조 가까운 투자 수익을 올렸습니다. 맨날 삼성 때문에 까먹었고 대한항공 때문에 까먹었고 또 뭐 때문에 까먹었다고 저렇게 번 거는 절대 언론이 보도를 안 해요. 까먹은 것만 하니까 국민들은 내 돈 계속 까먹고 있다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불안해하고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아주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런던에 골드만삭스의 유럽 헤드쿼터 빌딩을 매입했는데 매입액이 2조 원이에요. 2조. 우리 역사상 최고 많은 거 했어요. 그거 가지고 비부동산 임대업을 합니다. 굉장히 안정된 수익이 있어요. 다른 주식은 워낙 시장 변동성이 많지 않습니까? 채권은 수익률이 워낙 낮고.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믿고 좀 맡겨주고 해야 되는데 얼마 벌었냐? 수익률 왜 떨어졌어? 이렇게 하면 그 운용하는 운용력들이 그 불안해서 자기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실패했으면 비난받을까 봐 겁나서 과감한 투자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호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단 이사장으로서는 운용력들이 어느 누구의 영향과 간섭 받지 않고 투자자로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해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기금의 독립성입니다. 그거를 문재인 정부 하겠다 약속한 거거든요. 저는 그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고 옛날처럼 특정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확고한 원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 좀 시간이 제가 됐으니까 이 뒤에 또 몇 가지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논쟁적인 문제, 왜 기금본부가 전주에 가 있냐 이거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질문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답변하겠습니다. 질문은 한 20분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이크 좀 이동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저 수강생들이 거수해 주시면 우리 이사장님이 직접 이렇게 호명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국진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한 합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게 뭐냐면 국민연금 자체가 원래 대분배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버는 분들이 더 많이 부담을 해서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가난한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노인들과 그다음에 젊은 세대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히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법이 이런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한 50대 이상의 이제 연령대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부유하기 때문에 그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곧 그리고 또 연금을 수령할 그런 은퇴 시기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연령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국민 일률로 되어 있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상향시켜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그러니까 은퇴 직전의 분들이 더욱더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그런 시스템이 어떤가 하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국가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다만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불 능력의 차이, 소득의 차이죠.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고소득층, 그 다음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와 자영자의 차이, 이런 것들을 보험료상으로 차등 적용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어요. 또 영국 같은 나라는 아주 특이하게도 보험료의 차이도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사회보험 제도를 설명하면서 보편성의 원리를
얘기했잖아요. 소득이 많으나 적으나 그 소득의 일정 부분, 이런 경우 우리가 9%죠. 그거 일정하게 부과함으로써 부담을 나누고 혜택을 또 공유하는, 이게 사회 연대 원리에 따라서 형성되는 연금제도 기본 철학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를 차등한다든가 소득에 따라서 또 근로자냐 자영자에 따라 차등적으로 시작하면 그 보편성의 원리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연금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요. 세대 간 이해관계가 다르고 계층 간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소득에 따른 이해관계가 또 다릅니다. 또 근로자의 이해관계와 고용주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 서로 간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어떻게 하나의 제도 내에 녹여내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해결할 수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관계 조정이죠. 그래서 연금 제도를 개혁을 하려면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그걸 합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기업은 얼마 부담하겠다. 근로자는 얼마, 자영자는 얼마, 그리고 정부도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서로 합의를 거쳐요. 그게 바로 사회적 합의고 사회적 대타협입니다. 근데 그거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일정한 대화기구, 즉 제가 사회적 대화기구를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만 또 그런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연금개혁은 집권한 쪽에서 그냥 주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당 반대하고 노와 사는 이해관계 틀리니까 거기서 또 편이 쫙 나눠집니다. 끝까지 합의가 안 돼요. 합의 안 되니까 계속 뒤로 미루는 거죠. 5년 단위로. 다음 정부로 미루지. 그 다음 정부로 또 그 다음 정부로. 이제 그렇게 가지 말고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이해관계 조정 방식을 사회적 대타해보자. 그게 이제 유럽의 연금개혁에 했던 경험이고 우리도 이번에는 그렇게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금개혁에 대한 원칙을 얘기했잖아요.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라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갈 때는 국민한테 물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이해당사자인 국민들한테 연금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부가 집권하면 자기들이 딱 결정해서 그 방향으로 간 거예요. 과거에 참여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는 국민들과 오늘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국민들한테 연금제도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현재 우리가 노후 준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 부족한 거를 뭘 통해서 마련할 건지에서 국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공개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정부는 한 번도 안 했죠. 저희가 지금 국민 의견 수렴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 30년 역사상 국민들을 상대로 공개적인 설명의 토론이 한 번도 없대요. 제가 하자 주장했거든요. 그랬더니 다들 그러면은 막 반대 의견도 나오고 막 우리가 막 겁난 거예요.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국민연금처럼 국민들의 좋은 일을 하면서 왜 국민들의 비판을 두려워하느냐. 충분히 설명하면 국민들은 다 이해하고 납득할 거라 본다. 피하지 말자고 해서 전국 지금 16개 도시인가요? 전부 순회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9월 17일 시작해서 어제 포항했고 곧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쭉 돌아다니고 합니다.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렇게 국민연금이 잔뜩 얻어맞아가지고 한데 그걸 이제 자기는 직접 안 들었잖아요. 근데 직접 현장에 가서 국민들한테 따가운 소리를 듣는 거에 불안해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자. 충분히 제도에서 설명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면 국민들은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지금 젊은 세대도 이 정도면 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만드는 게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힘이고 정부 역할인 거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네, 저는 국정농단 관련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엘리엇에서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답변서 내용을 보면은 당시에 국민연금공단이 인수합병을 찬성하는 과정에서 당시에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고 그다음에 뭐 위법성은 없었다 뭐 이런 취지로 답변서가 나갔어요. 근데 사실은 그 답변서 요지가 지금까지 뭐 국정농단 과정에서 특검 수사라든지 지금까지 재판하고는 위배되는 의견이라고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네요. 원래 연금공단은요 정부의 산하기관입니다. 정책에 대한 결정을 연금공단이 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어떤 안을 만들고 국회가 법으로서 제도화해주고 그래서 집행하는 기관이거든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제도와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얘기합니다. 얘기해요. 얘기하는데 이제 좀 부담스럽죠. 근데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런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그것조차도 안 하면 국민들은 이 연금 제도가 이런 불만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제도를 운영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 입장에서는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런 정도까지는 이 얘기해 주는 게 맞다 싶어 저는 얘기하는데 이제 그 엘리엇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그게 국내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는 답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려하시는 측면으로 안 봐도 된다.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 이사장님께서는 아까 그 공당 기금 운영의 그 독립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과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독립성이 과연 지켜질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국민들 보통 물론 거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사실 사법농단 관련해서도 사법의 독립성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지켜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법의 독립성마저도 위태롭게 이렇게 정권 바뀔 때마다 위협을 받는데 기금은 또 행정부 영역에 있으니까 더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저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 선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을 하고요. 동의를 하지만 또 결국은 이제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아주 복잡하게 뭐 제도를 설계를 했지만 그 궁극에는 몇 사람 소수의 어떤 독단적 판단의 그 부분이 있어서 견제가 안 되고 사실 그 대한민국 제도가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질문의 의도를 제가 이해했으니까요.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내걸었잖아요.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그건 촛불혁명이 가르치는 정신이라고. 그거를 잊어버리면 문재인 정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작년 11월 때 취임했는데요. 취임사 일성이 국민이 주인인 연금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현재 문재인 정부가 현재 연금공단 저는 그 원칙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정부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독립성에 대해서. 이미 1년이 안 된 시기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특히 투명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금 운영에서 의사결정의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어디에다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다른 판단이 끼어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모든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옛날에는 요약본을 공개했는데 지금은 속기록 수준으로 다 공개합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들어오는 위원들. 여기는 우리 기금 운용 직원도 있고 민간 외부 전문가도 있습니다만 어떤 의사 결정할 때 그걸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19대 국회 때 보건복지위원회 4년 했었고 간사였고 제가 연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만 그때 국민연금 투자하고 있는 보유 종목을 공개하라고 하는 요구를 줄기차게 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모든 종목 다 공개합니다. 우리가 항상 제가 있을 때 스웨덴이나 캐나다에 비해서 공개 수준이 너무 낮다. 정보 공개 수준이 낮다라고 지적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정보 공개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 종목 공개를 결정했고요. 또 매달 운용 실적을 공개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세계에서 국민연금은 공개해요. 다른 나라들은 분기별 또는 연간합니다. 근데 사실은 매월 공개하는 거는 단점도 있어요. 역작용도 있어요. 왜냐하면 매월 공개해 보니까 그달 실적이 올라가 때는 보도 안 하고 내려갔을 때만 보도하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맨날 까먹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나라의 연기금도 1월에서 12월까지 실적 보면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내려가는 건 한 번도 없습니다. 월별로 들쭉날쭉이에요. 들쭉날쭉. 근데 떨어지면 국민들 불안해할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장기 투자자에는 연금은 매월 실적을 공개를 안 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공개합니다. 그래서 투명성 수준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제가 지금 1년 만에 가장 세계 높은 수준을 올려놨다. 이제는 제도적인 독립성, 그 다음에 이 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일들을 해 나가면 됩니다. 요거는 어떤 그 정부의 선의를 믿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정부가 누가 들어서든지 간에 그 제도화된 원칙을 깨지 못하도록 확고하게 만들어 놓으면 국민들이 우려할 일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자신합니다. 저 그 초반에 스튜어드십 코드 얘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국민연금 가지고 있는 그 총화 수를 보니까 되게 큰 손인 것 같은데 엄청 큰 소리죠. 예. 스튜어드십 코드를 가지게 되면은 진짜 막 그 우려하는 쪽에서 막 하는 말처럼 막 뭐 아예 개입을 하는 것까지 아니더라도 최소한 막 눈치를 봐가지고 경영을 잘 못하고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이게 막 정책 관련된 거서 질문하면 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아주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스튜어드라고 하는 건 이제 집사입니다. 예. 집사의 뭐 의무 이렇게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요즘에 저희가 조금 더 해서 쉬운 말로 수탁자 책임 원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국민의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유일한 의무는 그 국민들의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충실하게 관리하느냐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 그렇지 못한 사태들이 있었죠. 근데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왜 외부의 개입을 초래했는가? 이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배경입니다. 입장에서는 일체의 외부의 개입과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하도록 지침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3사 합병 같은 이런 안건이 올라왔을 때는 어떤 기준에 판단해야 하는 걸 원칙을 교과서처럼 다 정해주는 겁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하면 사고가 안 나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거고 그 임의적 판단에 외부 힘이 미친 거죠.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첫 번째 목적은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국민들이 낸 보험료 조성된 이 기금을 우리가 기업에 투자를 했잖아요. 주식 형태로. 근데 이 기업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주가가 하락을 해요.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그래 해도 일체 발언하지 않았어요. 개입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수방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지금은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이러이러한 건 안 된다. 투명하지 못한 회계, 공정하지 못한 의사결정, 또 총수의 일가에 의한 발생할 수 있는 지배구조 문제는 다 리스크라고 보는 거예요. 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원칙을 만들어서 기업과 대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우리처럼 그게 정부 국민연금을 내세워서 정부가 기업 경영에 관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우다. 우리 생각과 의도 속에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기업 운영의 독자성 철저히 보호할 겁니다. 관여 안 합니다. 다만 국민들이 낸 보험료 조성된 수탁자로서 대주주로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정 예방적 활동을 하겠다고 문제가 생기면 과거에는 침묵했지만 발언하겠다.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요구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 수도시고 보면 정부에 의한 관치 우려 생기지 않냐고 그거는 기우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고 그럴 의도도 없다라고 저희가 누누이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네, 어디 있나요? 자, 없으시면 우리 이사장님 마무리. 두 분이 막 딱 손을 툭탁 들어보셨네요. 어디시죠? 예, 여기, 예. 네. 그냥 뭐 저분. 예. 답변하죠. 예. 저희가 현재 한 30% 정도인데요. 40% 수준까지 늘립니다. 몇 년 내에. 예. 네, 그 경제 분야에서는 문외한이라서 그 기초노령연금, 뭐 기초생활연금, 연금이라는 말이 굉장히 복지 분야하고 또 이런 분야 굉장히 중복되어 있어서 국민적인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본 기사 중에서 이제 기초생활연금을 받는 기초연금을 받는 저소득자와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부분에서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삭감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용어를 있습니다. 하면 기초생활보장 네. 제도와 기초연금 저 두 개가 지금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낼 돈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어떤 문제들을 이를테면 내가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이 부분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 불안감이라든지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논의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된 문제인데요. 제가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소득 보장이 복지국가가 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더욱더 진전이 되고 그에 따라서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생기고 하는 이런 고용시장의 불안정 속에서는 일을 하고 싶으나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의 소득 보장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 기본소득 논의가 이루어진 그런 거잖아요.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도 한번 붙인 적도 있고 최근 핀란드에서는 몇 년에 걸쳐서 실험하고 우리나라도 현재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30만 원을 올린 국민연금을 더 강화한다. 아동수당은 10만 원 지급한다. 청년수당, 구직수당 이런 거 늘리는 게 일종의 기본소득에 대한 초보적인 실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소득보장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 초기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한꺼번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의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하고 그 위에 국민연금을 얹히고 그 위에 기업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다층 구조로 가겠다는 게 우리 노소득보장 모델입니다. 자, 그 밑에 0층이라고 볼 수 있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국민들이죠.
전체 국민의 3%, 약 150만 명의 그 수혜자입니다. 그분들은 세금을 낼 능력도 없고 국민연금을 가입할 여력도 안 됩니다. 그분들은 나라가 소득을 책임지죠.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건 그렇게 그 밑에 있는 기초생활 지원을 받는 분들이 기초연금의 중복 수혜가 안 되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초연금 주긴 줘요. 근데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계를 받으면 그걸 소득이 생겼다 해가지고 다시 내놓으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줬다 뺏는다라고 하는 논란이 벌어지는 건데요. 그거는 소득 역진이라고 하는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 제도 혜택을 받는 분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70만 원 받았다고 봐요. 기초연금 30만 원 받았어요. 100만 원 받았어요. 근데 그냥 그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이 아닌 분들보다도 이분들이 더 소득이 늘어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 역전의 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그런 걸 만든 거거든요. 여러 가지 저도 뭐 야당 의원 시절에 그걸 고쳐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제도의 어떤 그 영모순에 대한 고민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해결하는 게 좋겠다. 상당히 많은 나라들은 중복 급여를 수요를 인정해 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발생하는 그 역진적 문제에 대해서 누가 명쾌하게 답을 내놓고 국민들도 또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 더 어려웠는데 나보다 어려웠는데 이 사람이 혜택 받으면 나보다 더 좋아졌어요. 그 다음 소위 이제 차상위 계층은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나도 올려줘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또 그 소득이 너무 많아서 밖에 나가서 근로 활동을 통해 소득하는 사람보다도 정부의 급여에 의해서 하는 사람이 더 소득이 많다고 하면 그럼 근로 유인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복합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어떻게 풀어갈 건지 조금 더 좀 시간을 좀 드릴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 자연스럽게 마무리 발언 예. 하시면서 예. 네. 오늘 좀 이 얘기가 좀 어려웠죠. 예? 예? 어려웠어요? 근데 이해는 되죠,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눈빛을 보니까 어렵게 이 얘기해도 쉽게 이해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좀 생각이 좀 돼서 저도 이런 형태의 강의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좀 쉽게 하는 좀 그림과 사례를 가지고 하다가 아무래도 주로 젊은 층들이고 뭐 대학생들 공부하시는 분 많아서 약간 좀 이론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 훨씬 더 제도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쏟아지는 오해, 주변에 잘못 알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원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복잡한 산식도 얘기하고 이 제도에 생긴 역사적 배경과 철학적인 원리까지도 지금 설명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많은 미래를 가게 될 텐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게 제 정치적 이상이자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현실 정치에 참여했고요. 그래서 4년 내내 보건복지위원회만 있었고 중간에 새 정부 출범한 다음에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가서 하고 싶은 것도 우리나라를 노후소득보장국가의 반열에 올려놓겠다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 노후소득보장과 의료보장만 이루어지면 우리 국민들은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 살 수 있을 조건 될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5년 안에 실현 안 됩니다. 10년, 20년, 30년 장기 목표를 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우리가 세웠던 목표를 해나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지하게 경청해 주시고 또 잘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